조영기 교수님 말씀이 아주 마음에 팍팍 닿는데요. 김여정 얘기가 사실이 되면 저희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러나 그런 걸 또 인지 못하는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조영기 교수님께서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 정책, 또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또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또 북한 이탈 주민 적극 보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 민주화를 통한 평화 정책, 북한 인권재단,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사회 이사를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교수님도 심한 말을 했는데 그건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좋은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영기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한 10분 쉬고 우리 다시 두 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중개자다라는 시각에 중점이 놓여져 있고, 또 그러한 그 시각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무책임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발제 논문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과연 북한 핵 문제를 외교 내지는 안보 내지는 국방 차원에서만 봐야 할 것인가?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성이다. 이게 이제 제 번째 논문의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북한 핵무력 고도화 질주가 의미하는 바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 그리고 NPT 체제에서 북한 핵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해야만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고요. 북한 정권이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핵미사일 실발사 유예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21일 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한다, 이렇게 명시한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그 유예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2년 5월 1월이죠. 1월 19일 제8기 제6자 정치국회의에서 선결적으로 최종적으로 취하였던 실외 구적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노동활동들을 재가동한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분에 표시하였다. 상당히 길게 말을 많이 예둘러서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핵미사일 발사 실험유예 파기를 이제 시사했던 것이지요. 2개월 후 남짓 지나서 3월 24일 화성 17형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이제 실험 유예를 파기했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일본부 대북 정책이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홍거시 김여정부가 밥점차원에 지난 4월 1일 국방장관 지원시설 정밀 타격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 담화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김여정 담화, 이 4월 2일 담화 내용을 보면은 선제 타격 왕발을 내뱉으며 반공하고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 남주선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대남 도발 가능성을 이제 협박을 했었죠. 당일 이제 박정천 당비서 별도 담화에서는 군사력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주 성부를 괴멸시키는 데 총 집중할 것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구체성을 띈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제 두 사람의 그 핵무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 정책은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제기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북한의 핵무력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는 핵무력을 북한의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사용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직접적인 위협 수단으로 하든 아니면 핵무력에 바탕한 위력을 활용을 하든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은 활용할 그런 조짐도 이미 보였고 앞으로는 그러한 단계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대남 전략과 그 핵무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앞으로 북한은 핵무력을 조선농단 규약에 규정이 되는 단명 목적 실현을 위한 혁명무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북한의 모든 무력은 기본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혁명무력입니다. 핵무력 역시 국가 무력이기 전에 당의 혁명무력이다. 당의 혁명무력은 당 활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은 당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서도 최고 핵심 수단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핵무력 고도와 진척과 비례해서 한국이 북한 핵무력을 사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무력을 한국에 투사한다면 우선은 기존의 대남 전략 틀내에서 가동할 수밖에 없다. 물론 2013년 핵무기 법을 개정하고 전략사령부를 또 가동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대비적 차원의 준비도 했겠지만 지금 핵무력을 완전히 구비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핵무력의 대남 전략적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기존의 대남 전략 틀내에서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대남 전략이 무엇인지가 또 좀 저희가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남 전략은 이제 노동강력 당론적 실현을 위한 것인데, 요게 이제 작년에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되면서 최종 목적을 좀 그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중섭 전 장관하고 그 다음에 현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이외 그쪽 진보적인 학자들, 그 단체들은 북한이 혁명 통일 전략을 포기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고,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이제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결과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기존의 혁명 전략,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대략 전형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수그러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대남 전략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본질은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세한 그 문헌으로 북한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문헌을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해서 버전 2, 버전 3 이렇게 해서 70년대 작성된 그 전략 이론을 한국의 그 사회발전 현황에 맞게 용어도 좀 변경하고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보완을 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5쪽에 남선혁명 통일 전략의 주요 내용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불변한 70년대부터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불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력을 남조선 혁명 전략 혁명 통일 전략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만 좀 발표를 해서 적시해봤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의 성격인데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이것은 반자본주의 이렇게 하면은 그 북한의 개념은 영원 반신분의 자본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반쪽만 자본주의고 반쪽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국은 아무리 자유시장경제가 발전하고 그 자본주의가 발전해도 반신분주의적인 그런 자본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한국 사회의 혁명의 성격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여전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 혁명의 기본 임무는 미국으로부터 자주화 실현을 하는 것이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옛날 그 구문인데 이걸 왜 제가 이제 강조를 다시 끄집어 내서 했냐면 지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었죠.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한국에 그 지하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이렇게 입장해서 운영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반제민주전선이라는 조직입니다. 줄여서 반제민전이라고 하는데 반제민전이 김일성 그 생일날 김정은한테 그 편지 인사를 드리는 것을 노동신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80년대에 그 서울대 김영환 씨가 전향하기 전 그 주사파 세력들이 그대로 했던 그 투쟁 방향, 지침, 임무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현 주소다. 북한의 대남 혁명 통일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4월 15일 자노동신문에 이제 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과연 그럴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지금 북한이 이런 그 통일 전략 아니면 이런 혁명 통일 전략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6쪽에 보면 이제 기본 임무가 중요합니다. 기본 임무를 8개 정도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거의가 다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축출, 미핵기지, 군사기지 철폐 이것은 이제 그
원론 70년대 발표한 원론이기 때문에 미의 기지라고 있는데 우리는 91년도에 철수를 했죠. 남한에 있는 미군 전투력은. 그 다음 3호 한미연합사 해제, 미 지배기구의 폐쇄, 한미간 예속주의 협정 폐지, 미국 내정 간섭 종식, 민족 자유적 민족권 수립 등등해서 거의가 다 미국과 관련된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은 미군과 관련된 미국의 한국 지원이라든가 미군의 한국 내 기지라든가 한국 주변의 미군 기지라든가 미군과의 관련된 곳에 북한 핵무력의 유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죠, 지금. 그 밑에 이제 이쪽에 민주적 임무로 이제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 혁명의 목표는 전체 목표와 다음 목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것은 별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충 대남혁명 통일 전략을 끌고 가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줄이는 목표도 전체 목표를 또 두 개로 나누고 보조 목표를 두 개로 나누고 이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치밀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한국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목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 태도가 확실하게 북한의 대남 기구나 대남 전략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그 경제적으로 앞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또 북한이 경제적으로 거의 실패에 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경제 제재를 받고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이들이 대남 전략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명투쟁 방법에서는 이제 북한은 크게 이제 전술 시기를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요. 전략 시기를 이제 결정적 시기하고 준비기로 이렇게 나눠 보고 있는데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쉽게 하면 한국에서 무장 전민항쟁 무기를 동반한 전민항쟁 단계에 올라가서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시기 그 시기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준비기 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준비기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 준비기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그 한국사회 분석도 하고 진보 정권들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를 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느냐? 의 권력도 장악해 있고 행정 권력도 장악해 있어서 이미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자주적 민주정부 단계에 있는 그런 정권인데 왜 북한식 사회주의 이행이 더디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이런 차원의 어떤 공격성, 물론 거기에는 이제 외교안보 국방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의 이제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의도도 충분히 그들은 갖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쪽에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 도발 전망은 북한의 핵전략 평가 현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90쪽까지 이렇게 쭉 여러 사람들의
국내 학자들의 북한 핵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2016년, 17년 국가 핵무력 보유 선언한 다음 18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19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 전략이 과연 무엇이었냐, 최소 억제였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 더 약하게 보는 분들은 신뢰적이라는 또 표현을 하나 앞에다 붙여서 신뢰적 최소 억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고, 해외에서 가장 강하게 평가한 부분은 비핀나랑이 이제 정매적 태세, 확정 보복적 태세, 비대칭 확정 태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북한은 비대칭 확정 태세로 갈 거다. 가장 먼저 좀 강하게 평가를 했었죠. 그러고 난 뒤에 국내 학자들도 이제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확정 보복 태세 핵 전략이다, 강압적 핵 확정 전략이다, 또는 최소 억제 전략에서 확정 보복, 비대칭 확정 전략 추구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었고, 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적극적 실존 억제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것도 또 좀 논해서 우선적 보복, 촉매적 억제, 선택적 보복, 혼합으로 구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면서 그들의 이제 방향이 처음에는 뭐 실리적 최소 억제, 그다음에 뭐 보복,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결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그런 이제 전제 하에 12쪽에 북한의 핵무력에 기반한 대응도가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도발이 이제 가장 뭐 누구나 어느 분이나 전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10년간의 일을 평가해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뭐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이념적으로도 뭐 김정일 혁명사상이니 뭐 인민대중 제일주의니 몇 가지 뭐 그런 이념적 그런 업적도 내세우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올 들어서 사상 제일주의를 다시 꺼내들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이미 물 건너갔고, 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유일사상 영도 체계, 그것을 본인이 직접 강화를 강조한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니었나.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의 세습 독재 강화, 이것은 뭐 갈수록 더 강화된다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경제가 이미 뭐 물건능한 상태인 것이고, 그 외에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핵무력 강화 외에는 본질적으로 이루어낸 게 없다. 선전하는 모든 상황을 보면은 평행자도 아니고 뒤로 후퇴한 거고, 오로지 핵무력 고도화밖에는 없는데, 그런 경우로 봤을 때 핵무력 고도화하기 위한
우라늄 등에 탄 그런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8차 당대의 그 총화문건에서 밝힌 핵무력 고도와 그 자세한 내용들 그걸 하나하나 실현을 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군사적 도발은 불가피하다. 그 성격은 확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한 핵미사일 시험 도발로 이렇게 이제 성격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유사시 미국의 한국 지원 차단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도발로 이렇게 이제 그 도발의 성격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쪽에 다 보인대요. 핵무력의 위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재래식 무기 도발. 이것은 이제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핵무력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이 일본에 사용한 것 외에는 그대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마련해 놓은 핵무기를 가지고 직접 도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도발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핵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남 전략, 즉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단계로는 그럼 뭘 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력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무력으로 뭘 어떻게 준비를 해놓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에 그 핵사용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 남한의 우리 나름대로의 군사 국방 시설, 행정부 그 위에 주요 우리 민간 시설,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런 데에 대한 그 공격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그 자료식 공작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그 북한의 핵무력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옹호해주는 그런 세력이 지금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국제사회적으로는 러시아, 중국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고 아무리 유엔에서 제재 안보리 그 제재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해도 두 나라가 반대하면 지금 할 수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 핵을 만들기 위해서 원인은 미국, 명분도 미국, 배경도 미국으로 몰고 갔지만 그러나 남북한의 이 한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의 명분을 내세우는 게 민족회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남조선의 회구산이다 이건데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통해서 좀 그런 불만이나 모든 걸 얼마든지 컨트롤해 나갈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이 조력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그 한류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또 인구도 또 많죠. 북한의 주변하고. 그래서 국내에 우리 한국 안에 북한 핵무력을 비호옹호 주동하는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공작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남북한 그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할 때마다 북한이 이제
북한 지도자가 남쪽에 한번 압박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니 그때마다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철역이나 이런 데에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뭐 답방 찬양절이 뭐 이런 거 활동을 보면은 굉장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일이 강했고 김정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얼마든지 북한은 이런 비효율적 결성 공작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또 지금 방대한 그 대남 공작 조직들이 하고 있는 일이 또 그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대남 사이버 공작 도발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8차 담대에서 밝힌 그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그 하나하나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그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방과학기술 저치라든가 또는 비용 충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손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돈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이버 공작 도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대남 심리전 도발입니다. 결국은 물리적 충돌이 있기 전에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내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이제 현대 그 적대 국가의 관계인데 그러기 위해서 심리적 도발에 엄청난 그런 자원을 투입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내 우군 확보를 위한 선전 활동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북한 측에 물론 모든 그 유권자가 지금 47% 대 48%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47% 쪽이 나온 쪽에 모든 그 국민이 유권자가 다 북한 선전에 넘어갈 만큼 그렇게 어떤 불리한 한국의 정체성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프로테지를 눈으로 확인한 이상 북한이 그 사람들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통일전선 공작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통일전선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한국 내에 전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뭘 할 거냐 그 내용은 당연히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핵무력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선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거다. 이것과 앞서 얘기한 비밀 비호조직 결성 공작의 약간의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선전이고 어떤 특정 비밀 대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공개적이고 아주 전 비밀을 상대로 하는 그런 활동을 준비할 거다. 그 다음에 핵무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 원인을 이제 미국의 자기들에 대한 위협에서 잡았듯이 미국 책임론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 책임론을 갖고 가면서 역시 대남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 그래서 민족해방 혁명 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쪽에 합법의 의피를 쓰는 사회주의 이행공작 등의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행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혁명 통일 전략은 한국에서의 혁명을 통해서 그 사회주의를 단번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2단계 혁명 물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기울어 있었다면 한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친북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고 그 친북 정권 내에서 종북 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그 차치하고 일단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정권이 3번이나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도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의회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간다면 지난 5년간 그 행적을 되돌아봐도 벌써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법안이 7개가 일부 부분 완전 철폐하는 법안이 다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수사권이 이미 2020년 12월에 3년에 걸쳐서 경찰을 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이행으로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법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죠.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이행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하나하나가 사회주의 이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져지게 되고, 헌법에서도 유언 소지가 있는 그런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단사고 금지법 이런 게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참 깊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주제 하나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5가지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 핵시대와 달리 2 핵시대의 지역 핵보유국들은 핵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한 가지 목적에 북한하지도 않고 선언적인 내용의 제한을 두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유교안보 국방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조속히 벗어나 남조선 혁명 통일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에 들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북한의 대남혁명 통일 영리함은 경제적 측면에서 약화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은 극대화되어 있다. 이에 조응하는 한국의 대응기관과 조직을 정상화하고 기능 복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정원 지원사령부의 원상회복, 한반도 안보정책이나 대북 환경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북한의 핵무력으로 깨진 전략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한미동맹을 가치경을 일상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동맹적 수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북한의 핵무력에 기반한 적화 의지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로는 한일관계, 쿼드 참여, 5IG 협력에도 참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의회 권력과 사회 전반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헌법적인 한국 정체성과 정통성 깨기, 사회주의 이행 전략에 대응한 조직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 보호와 증진 활동에 나서야 한다.
유연적인 조속기법과 폐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걸로 네 번째 적극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는 반국가 이적 활동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의 대세를 이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 집행과 함께 자유 시민화 교육 체계를 갖추고 건전한 자유 시민이 한국 사회의 대세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 핵무력에 의한 적과 통일을 막아낼 최후의 보루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신념으로 무장한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려하던 핵에 대해서 또 북한이 핵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 이병순 박사님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아주 좋은 정책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병순 박사님은 북한의 핵무력화를 북한은 계속할 것이다, 질주해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력에 기반한 그런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 첫째는 군사적인 도발, 또 대남 공작을 이용한 도발, 또 대남 사이버 공작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남 심리전 도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합법적인 외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의회나 모든 언론, 사법부 모든 장악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그걸 사용하면서 사회주의 이행에 대한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면서 비서실장을 아주 친북 인사를 세웠죠. 그때 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임종석 씨를 잘 모르는데 그냥 젊고 일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혹해서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또 서울시 부시장인가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지? 그 모든 문제를 친북적으로 또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법적인 내피를 쓰고 사회주의 이행을 그 비서실장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 또 순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임종석이 난 잘 모른다. 그냥 일을 잘해서 시킨다. 그래서 순진하게 넘어갔는데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저는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오는 동안에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병순 박사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정교진 박사께서 김정은 정권의 대변혁과 새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박수로. 예, 김정은 정권의 대변혁과 새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된 정교진입니다. 제가 발제하기 전에 먼저 사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바로 푸틴 뒤에 저 가방을 들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저 가방이 바로 핵 가방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저렇게 한번 보여줬었고요. 그런 장면을 연출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가? 김정은은 2018년 10년사에서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고
이 전역이 사정권 내에 있다라고 엄포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법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의 대변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바로 김정은이 2021년 제8차 당대를 통해서 그때 이제 총비서로 추대가 되었죠. 동시에 저는 수령으로 등극했음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당 총비서 추대사를 보게 되면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며, 그리고 추대사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당도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가로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인민적 수령이십니다. 그죠? 인민적 수령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민적 수령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저는 부여해봤습니다. 하나는 인간적 수령이 되었다. 수령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수령은 매우 신비적 존재입니다.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자기가 인민적 수령이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인간적 수령이라고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민을 위한 수령. 인민을 위한 수령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워서 김정은은 나는 인민을 위한 수령이다. 근데 이제 이 수령은 제가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수령을 등극했다고 했는데, 많은 북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저의 이런 저의 주장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체 사상이 수령론으로 가미되고 혁명적 수령론이 체계화되면서 수령은 개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및 시스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령하면 뇌수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혁명적 수령관과 뿐만 아니라 후계자론에 따르면 수령의 길을 잇는 후계자는 미래의 수령이다. 그래서 북한의 법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되면 당연히 수령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바로 2012년에 수령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인식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노동신문이나 여러 가지 당문건이나 정치문건을 확인해 본 결과 2020년까지 북한 현실 정치에서는 수령으로 직접적으로 호명된 사람은 오직 김일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2012년에 김정일도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가 되었지만 단독적으로 김정일 수령 김정일 동지라고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과 함께 통칭될 때 위대한 수령님들, 선대 수령님들라고 할 때만 그렇게 호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당대를 통해서 김정은이 인민적 수령으로 추대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노동신문을 확인해 본 바 5월 14일자 정론에 처음으로 김정은을 수령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 그 다음에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은 동지, 혁명에 걸출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러니까 5월 14일을 이후부터 해서 계속 노동신문, 사설, 논설, 정론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김정은을 수령으로 계속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2021년 10월 22일자 사설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 수령으로 된 게 바로 당대의 결정 관철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봤을 때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 때 수령으로 등록했다는 것을, 그럼 김정은은 왜 수령이 2021년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수령의 첫 번째 역할이 새로운 혁명 사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혁명 사상이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과연 김정은 혁명 사상을 무엇으로 부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김정인 애민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시했었는데, 김정은 혁명 사상을 제시했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가 수령의 지위가 올랐다는 것을 분명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하는 연구가 북한 최고 지도자 연구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해서 연구인데, 처음에는 지도자 상징 측면에서 연구를 했다가 북한 현실 정치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비교가 될까? 그래서 북한 헌법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지위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19년에 바로 북한이 헌법을 굉장히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16차까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했는데 2019년 개정 헌법에서 드디어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보다 그 법적 지위와 권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크게 충격받지 않지만 북한 전문가들이나 북한 학자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2019년의 10월 23일 날 김정은이 금강산을 둘러보면서 과거 대남 사업에 대해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바로 김정은이 그 아버지 김정일을 공개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공개적 불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김정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김정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정도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제 그것을 김정은이 헌법적 지위와 권한이 격상되는 것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바로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인데, 바로 거기서 헌법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서문에 김일성, 김정일 영생론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영생론이 바로 헌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북한을 신정체제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어서 2019년 4월에 14차 개헌했고, 또 2019년 8월에 바로 15차가 개헌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는 것은 바로 김정은 헌법적 지위는 국무위원장이잖아요. 그 국무위원장의 국방에 대한 그 지위를, 그 권한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김일성도 갖지 못했던, 김정일도 갖지 못했던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제가 이렇게 교차 비교를 했는데 미리 제가 결론적으로 김정은 현재 헌법적으로는 김정은의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김일성의 헌법적 직위가 주석입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입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입니다. 김일성의 주석의 그 지위가 가장 높았을 때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당시입니다. 김정일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09년 헌법 개정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은 2019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지위와 권한을 비교해 봤을 때, 도표를 보시면, 주석은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무위원장은 국가 주권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권한을 김일성 주석의 권한과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비교해 보면 국무위원장 권한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의 비상사태,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그다음에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 지도한다. 그것은 김일성에게 주석의 권한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지금 제가 방금 김정은의 국무위원장의 국가 비상사태,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가 바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주석에게는 김일성 당시는 주석에게 직접 있지 않고 주석의 참모, 지금의 국무위원과 같은 그 당시 주석을 참모부서인 중앙인민위원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다음은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국회입니다. 최고인민회의와 주석과 국무위원장의 그런 어떤 권한과 의무를 제가 여기다가 비교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권한, 1972년 바로 주석 김일성 시기에는 최고인민회의에 국방에 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김일성 주석, 여기서 이제 주석이니까 김일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고인민회의의 결의가 통과가 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2019년에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그 관계가 바로 최고인민회의의 국방에 대한 권한 행사가 사라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2014년 개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배열 순서를 보게 되면 그만큼 지위가 권한이 높았을 때가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석 당시에는 1972년에는 헌법 그 다음에 배열되는 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그 다음이 주석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헌법 다음에 바로 국무위원장 명령이 오고 그 다음 뒤에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검토해 보면 바로 주석보다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 관계 속에서도 국무위원장이 훨씬 더 그 지위가 높은 것을 그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의 그 권한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게 되면 바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 대의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떤 우리 이제 전문 우리 다른 학자들은 김정은이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최고인민회의 안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그 결정권 그것을 박탈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의 지위 및 권한 비교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주석과 지금 이미 국무위원장 김일성과 김정은의 그 지위와 권한을 비교했을 때 벌써 김정은이 더 상위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네, 김정일은요 철저하게 유은 통치를 실행했습니다. 그 김일성을 내세우면서 김일성의 유은을 철저히 따르면서 그렇게 정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주석보다는 그 지위와 권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쭉 넘어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의 명령이 최고인민회의 법령 다음에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앞에 배열된다고 제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의 국방건설사업 총지도가 지금 국무위원장 김정은 시기에는 바로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합니다. 하지만 김정일 시기에는 국방위원회에게 어떤 그런 일정 정도의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국방에 대한 그 권한을 매우 약화시켰습니다. 다 김정일 단독으로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 10대 원칙이 10대 원칙 안에 김정은 혁명사상이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대 원칙 하면 율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은 시기에는 율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인데 일반인들은 10대 원칙이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이 10대 원칙이 헌법보다 당규약보다 더 권위가 높은 그런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0대 원칙은 기독교의 구약의 10계명과 비견되는 것입니다. 이 10대 원칙에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 포함됐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동신문의 사설, 정론 그런 논설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분석해서 언론 매체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추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작년 12월 27일 날 진행된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바로 10대 원칙 안에 김정은의 혁명사상이 포함됐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0대 원칙 안에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김정은 혁명사상에 계속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어들이 대표적으로 신념화, 신조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3월 27일 날 바로 당 사상, 당 선전 부분 강습회 제1차 강습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세운 구호가 뭐냐면 김정은 혁명 사상의 일색화를 일색화하자. 온 사회에 김정은 혁명 사상을 일색화하자라고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확인해 본 거는 작년 12월 27일 제8기 4차 전원회의 이후로 갑자기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수령이라고 하는 그 지칭이 갑자기 또 중단되더라고요. 2021년은요 거의 김정은을 계속 수령이라고 했는데
연말 12월 연말에 8차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김정은을 수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대신 뭐라고 나오냐면 당중앙이라고 나옵니다. 김정은을 당중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중앙의 율적 영도 체계 뭐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10대 원칙에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 포함되었다. 제가 칼럼에도 여러 차례 이것을 제시했는데 기자들이 관심을 안 걷더라고요. 왜냐하면 10대 원칙이 얼마나 북한에서 중차된 건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김정은 혁명 사상이 10대 원칙에 포함된다면 2013년에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하기 위하여 몸박쳐 투쟁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 혁명 사상이 포함되면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혁명 사상으로 몸박쳐 투쟁하여야 한다. 1998년에 바로 김정일의 선군 정치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근데 2003년에 선군 정치의 일색화, 온 사회 선군 정치의 일색화란 말이 2003년에 대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정은 혁명 사상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김정은 혁명 사상을 일색화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뭐죠? 이게 갑자기 뭐 이게 10대 원칙의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거 막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빨리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아무리 지금 수령 다시 한번 뭐 인민대중주의를 뭐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혁명적 수령관 절대적으로 무조건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김정은을 수령으로 부르다가 바로 또 2019년, 2021년 연말부터 그렇게 김정은이가 부르지 말라고 지시했을까? 그래서 그만큼 김정은도 인민들의 눈치나 그런 어떤 상황을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일성만을 향해서 수령이라고 불렀다가 갑자기 김정은에게도 수령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혼란과 혼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르지 말라고 한 거 보면 그만큼 강력한 독재 정권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인민들의 그런 어떤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살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2018년에 핵 단추를 내가 누를 수 있다. 그렇게 말로만 말폭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김정은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가 혼자서 단독으로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누를 수 있다는 이 현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한반도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경계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날 대륙간 ICBM을 발사하면서 이제 화성 17형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 바로 정면 돌파의 해로 북한은 선언하면서 2021년 8차 당대회 때는 미국을 향해서 불법 무도하게 날뛰는 적대 세력 최대 주적이라고 그렇게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전략으로 미국을 제압시킬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핵무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킬 거라고 했었고 이번에 발사된 화성 17형이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물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다 계획에 따라서 그 수순을 밟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외부적 환경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계속해서 호전을 면치 못하고 또 중국도 또 러시아 편을 이렇게 들면서 미 서방 대 러중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제적 사회가 혼란을 틈타서 김정은이 또 강력하게 도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에게 대북 정책 방안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 보면서 또 나름대로 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데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위협은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하며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한미 대북 억제력 강화, 국가안보와 북한의 비핵화에 위한 노력 병행,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의 제도화, 한미일 공조 협력 강화, 비핵화 전 대북 인도적 지원, 비핵화 진전 시 대북 완화 및 경제 지원, 판문점의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렇게 어떤 정책들을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한미 대북 억제력 강화 및 한미일 공조 강화 공약 측면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바로 4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지금 가입해 있는 안보 협력 체제인 쿼드에 우리 새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도 형국으로 가입할 확률이 높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억제력 강화 측면에서는 중단되었던 한미 군사훈련 재개 및 이미 핵 전략들이 들어왔죠. 이미 와 있죠. 항공모함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미국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도 현실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한미 동맹 파국이 불러오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이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윤당선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내건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통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 차원에서 또 하나의 새 정부가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입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정책을 제언드립니다. 선대적 평화, 후통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을 중시하고 수호해야 한다.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우리 선거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기치로 내세웠던 평화로는 선평화 통일의 개념이 아니라 통일이 없는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앞세운 윤석열 후보의 저는 통일론을 지지하고 다만 공세적 통일론이 아니라 선제적 평화 후 통일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선인의 공약 중에 비핵화 진전 시 대북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제언해드린 선제적 평화 후 통일론, 이것은 비핵화 진전 시 대북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 변화를 북한의 비핵화 진전으로 설정하느냐가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북한의 어떤 형태를 보고 어떤 행태의 변화를 보고 과연 비핵화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가 정말 이 정부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공약 상황이 있는 것처럼 한미 대북 억제력 강화,
국가 안보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재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게 될 때 채찍에 그 무게 중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하지만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당근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판문점의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외에 그게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선제적 조건으로 비핵화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선제적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같이 발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에게 선평화 측면에서의 정책을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사업 무조건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냐, 그게 맞는 거냐, 그걸 우리가 거기에 뭔가 좀 지혜를 모은다면,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운영 방식을 달리해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 해외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이 투입되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하나의 인질로 그렇게 오해받는 그런 경우도 없고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런 것이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미중 신냉전에 의해서 지금은 러중과 미국과 유럽, 서양과의 이렇게 새로운 신냉전이 구도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는지 정말 그것이 저는 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강화, 핵 도발하는 데 있어 신냉전 구도를 10분 활용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저로서도 전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는 대북 억제 정책의 상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신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 흐름을 잘 타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민 박사는 그 북한의 리더십 그 전문가인데 역시 김정은의 위상, 또 김정은의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의 변화 이런 걸 세세히 공부를 하시고 김정은의 위상이 김일성이나 김정은보다도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죠? 또 한편으로 수령까지 올라갔다가 뭐 지금은 수령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김정은의 위상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대남 정책을 취할 것인가? 계속 북한은 도발을 강행을 할 것이고 그 자신의 그 어떤 그렇죠 내치를 위해서는 핵의 어떤 그런 위험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박사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비핵화 진전 시에 대북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 비핵화 진전 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뭘 보고 판단할 것인가? 비핵화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한다면 선제적 평화 후에 그 통일론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선평화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한다면 개성공단 사업 재개에 대해서 숙고하고 거기에 외국인들을 투자시키고 또 외국인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그런 것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 핵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냉전 구도라는 게 아마 미국과 중국의 그런 냉전 구도일 텐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이걸 김정은과 활용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일의 공조다. 한미일의 공조가 돼서 이 김정은의 신냉전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흐름을 잘 타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정계준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상 우리 발제자 네 분의 끝냈습니다. 사회자가 진행합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차 박수로도 한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발제를 해주신 강순기호 통일준비 포럼 회장님, 또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조영기 회장님, 북한의 대남 전략과 도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이병숙 수석 연구위원님, 또 김정은 정권의 대변혁과 새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정교진 연구교수님, 진짜 어려운 시기에 이 통일을 위해서 하는 연구를 해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발표하신 바에 대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이렇게 이 발표를 해주신 우리 회장님들과 또 연구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잠깐 갖다 드리시죠. 제일 먼저 발표하신 분이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역사상에 이념이 다른 국가들이 연방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하는 대로 정교심리학자인데요. 북한의 지금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유일사상 지도체제, 뭐 수령 제주의든 하여간에 김일성 3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주의면서 또 이제 기독교가 주를 이루면서 이제 이렇게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는 완전히 극과 극의 이게 대조가 되는 체제인데 헌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도 종교적으로 하여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통일이 가능한가? 이거를 낮은 단계든 무슨 단계든 하여간 연방제로 가려면은 이 종교적으로 다른 거를 어떻게 이거를 뭐 타협을 한다든가 절충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네. 혹시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제는 남과 북의 남쪽은 남쪽대로 북은 북쪽대로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연방제에 합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념, 사상, 종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 되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명, 100명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데 그 중에 600명 가까이 한 550명까지를 북한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식대로, 자신의 이념대로, 사상대로, 자신의 여러 가지 조건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어느 쪽에서 자신감이? 북한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은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이야기인데 정치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정치 체제를 하나로 만든. 그래서 구소련도 연방이었는데 70년 동안 연방 국가가 형성이 돼서 갔어요. 미국은 지금 연방이 된 지 1800년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약 한 200년 정도 지금 지속되어 오는데 왜 소련은 망하고 왜 저기 그 미국은 지금까지 연방 국가가 형성됐는지 두 개 다 이 소련도 연방 국가이고 미국도 연방 국가인데 연합 국가이든지 간에 두 개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70년이든 200년이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가치예요. 하나의 이념이에요. 그 가치를 가지고 가야만 그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거.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지금 종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통일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통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통일이라는 거는 분단된 국가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세요. 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두 개의 국가가 북한을 국가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기는 싫은데 지금 이제 국제법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은 현실의 부정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분단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분단된 현실이 부정돼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면 이 국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속돼서 가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지속해서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자꾸 그래서 무엇을 지속해 갈 부정할 것인가. 북한 전체주의를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북한의 획일성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가져갈 건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져갈 건지 다양성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는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지속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결정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통일 논의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이 이거 지금 경제 문제하고 자꾸 결부치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통일의 문제는 정치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어긋나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통일의 방법은 흡수통일과 통일의 형태는 지금 남북한 간에 합의해서 한다는 저희 6.15 공동선언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합의해서 간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흡수해서 간다. 합의가 이념이 다른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통일의 형태는 흡수통일인가 합의통일인가로 바꿔질 수 있고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인가 전쟁에 의한 방법인가 가능하면 전쟁은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일이 다가가는 그 기간 동안의 과정에서 통일이 기회가 오면 무조건 하겠다라는 통일은 어떤 측면에서는 산사태처럼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도둑고양이처럼 서서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변의 통일인가 점진의 통일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결정 중에서 우리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좋은 거는 합의통일하는 거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평화통일 우리가 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연구하고 하느냐면 독일의 통일의 과정은 동독의 민주화의 과정이 일어나고 동독 주민들이 뭘 했냐면 정부를 선택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동독 통일의 동서독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독 주민들이
우리가 그 통일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겠다. 동독의 4개 주고 서독의 12개 주로 편입해 가겠다라는 걸 동독 주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민주화의 과정을 만든 이 민주화의 과정을 만드는 것 중에서 북한 정부화를 어떻게 할 건가, 북한 시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저 20대 30대 아이들이 남북한 저 연구 분단하려고 50% 이상이 넘어요.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이. 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통일하지 말자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북한의 저 행태를 보니까 도저히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북한 아이들이 한국을 그냥 두겠느냐. 북한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의 문제는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지 정치 체제를 결정하는 문제지 종교나 이런 거는 다른 문제예요. 좀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그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폐기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에서 또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검토인가 이것 때문에 180명 어떻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저게 이 체제가 그냥 저기 국회 저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그 법 폐기가 가능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 민주주의 체제라는 거가 이제 저희들이 용어를 여론이 정론은 아닙니다. 여론은 저는 정론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론을 북한의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것 또는 북한의 정부화를 위해서 이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은 저는 투표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투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를 해야죠. 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그 전단은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전단. 대북 방송. 신의 나라, 수령의 나라에서 전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밝혀지기 때문에 전단을 막으라는 게 걔네들의 특명이에요. 그래서 또 그거를 추정해서 우리 또 지금은 야당이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야당들이 그렇게 했고,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전단지나 대북방송이나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앞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생기면 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혹시 또 다르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게 질문해 주시면 짧게 짧게 대답하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교진 박사님, 우리 박사님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연종이라고 하고요. 정교진 박사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북한의 헌법에 나타난 지도자의 위상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지도자의
정말 진정한 위상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헌법에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지도자는 늘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 김영남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행정수반으로 국가 대표하는 사람으로 외교권을 가지고 외교관들 만나고 또 그렇게 회담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김정일 또 이렇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북한 헌법의 장식적 의미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변화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와서 정상 국가의 면모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치장일 뿐이지, 헌법의 변화는 그 지도자의 위상 변화를 나타내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그러나 이제 당규약이나 10대 강령 같은 것들의 변화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실제적인 권력을 반영한 것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권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영기 박사님께는 이제 간단하게 아까 쭉 말씀하신 건데, 사실 북한에게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갖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대남 대북 전단법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반통일적인 장치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새롭게 들렸던 게 뭐냐면은 새 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가장 큰 주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관심을 갖게 하실 건지, 제가 하나 좀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현재 남한도 북한 주민들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 법유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북한 주민 접촉을. 우리 그것부터 완전히 우리 쪽을 해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북한 주민을 이렇게 돌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책화되고 구현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 박사님 먼저 할까요? 제가 이제 아까 헌법에 나타난 지위 변동, 김정은의 지위 변동 얘기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지위보다, 헌법적 지위보다 더 격상되었다, 더 이제 높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특히 전문가분들이랑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아직은 북한은 분명한 유은 통치가 강력하게 작동되는데, 유은 통치는 뭡니까? 김일성의 유언을 계속 이어서 그저 정치액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은 크게 설득력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헌법적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2019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금강산에 가서 김정일이가 선대 그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 전문가들이, 그것을 많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진보자들도 그것이 김정일의 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 근거는 뭔가? 저는 그것을 찾아봤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헌법의 변화의 근거, 김정은의 지위 변화, 변동의 근거로 이제 제시했던 건데, 만일 하나 물론 지금 법 체계상 지금 북한 헌법보다는 당규약이 훨씬 더 상위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대 원칙이 더 위에 상위법인데, 그런데 만일 그러면은 그만큼 헌법이 유명무실을 하다면 왜 굳이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5차례, 6차례 계속 헌법을 개정할까? 근데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헌법이 1장부터 6장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 5장이 이제 최고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국가기구의 권위, 국가기구의 지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5차례 쭉 보니까 헌법에 개정되는 부분을 보면 항상 최고 지도자의 지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권위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항상 헌법이 개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근거로 제가 김정은이가 2019년에는 대의원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에 김정은이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다른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로 가게 할 발판 마련이다. 그렇게들 평가했지만 제가 볼 때 최고인민위원회의 거기에 의무 조항을 위해서 빠지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인민회의 조항이 뭐냐면 바로 최고인민회의가 전쟁에 대해서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안에서. 하지만 김정은 시기에는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그 권위가 삭제됐습니다.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헌법에 그냥 그렇게 지휘자 변경만 된 거지 실제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느냐? 그건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문을 해줬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자유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는 주로 북한 정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북 방송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북 방송의 형식도 백색 방송, 그레이 방송, 회색 방송, 흑색 방송도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회색 방송도 있고, 북한 주민들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동해안 쪽에 있는 많은 어부들은 한국의 방송을 보고 그날 그 출항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대담하게 남북한 언론 방송 동시 개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북한은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우리만 개방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그거는 아니죠. 그게 동시 개방은 되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 건 이제 자유화와 관련된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어떤 건가에 대한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죠. 정말로 대북 정책은 분단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는 대북 정책은 어차피 북한 지도자하고 같이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남북 구조에서. 그러나 이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나무 심어주러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는 그거 완전히 사진 찍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 산림 홍폐화된 이거를 막아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를 하나 찾으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궁이 계량이 해주는 거가 대한민국이 산림 녹화에 성공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녹화 사업인데, 그 녹화 사업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궁이 계량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연탄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그 이래 좋은 기술을 북한 주민들이 이제 딱 갖다 주면 북한 주민들이 획 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준다 그러면 쟤들이 안 받을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안 받을 때가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너네 지도자가 이렇게 너네들을 위해서 좋은 걸 준다 그러는데 안 받는다고 지속적으로 선전을 해야지. 왜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저는 북한에 대북 식량 지원해 주는데, 식량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원산에다가 10만 톤을 갖다 주면 전부 다 어디 가냐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그게 식량을 주더라도
10kg짜리 하나로 만들 것이 아니라 2kg짜리 10개를 만들어요. 그러고 어디로 주느냐? 트럭에다 싣고 가요. 그러면 북한에 주면 북한의 현재의 실정으로 보면 주민에게 20kg짜리 그 2kg짜리 10개 그 만들어서 준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몇 개는 남겠어요? 3개, 4개는 북한 주민에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세밀한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안 써요. 그냥 준 거 가가지고 통일연구원이나 또 저기 국정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 가서 사진 찍고 줬다고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상당 부분은 군량미로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군량미로 들어가서 북한 군인들이 먹는 거 굉장히 컬벗었기 때문에 그거 먹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얘기 나온 건 하나 더 하고요. 저는 우리가 쌀 대북 식량 지원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군사 훈련 하잖아요. 5월달 정도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미 실제적인 비용을. 왜? 북한의 농사는 한 70% 정도는 군인들이지요. 그러면 얘들이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 방카에 한 반은 들어가야 돼요. 못 지어. 그럴 때 우리가 주는 대북 식량의 전략적 가치는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게 뭐 준다? 그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너 자꾸 그러면 북한 핵 개발하는데 암묵적으로 막 지원해주고 이러면 우리도 미국하고 협력해서 핵 개발하겠다라고 띄우면 안 돼요. 핵 개발 연대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만하고 중국 시진핑 코트를 건드는 거의 최고의 그거는 그거 같아요. 저기 누구야? 대만하고 같이 핵무장 한다고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해서 또 나름대로다가 궁금하시고 또 질의할 사항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다가 저희가 이 1차 세미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될 그런 그 준비 과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차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저희 포럼에서는 앞으로도 2차, 3차 이렇게 포럼을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정책 제안 발표 사항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저희가 그 발표 내용을 전달을 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저희 포럼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통일 포럼의 회장님 인사말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회장님. 예. 오늘 아주 장시간 2시부터 지금 5시 35분인데 요 근래에 이렇게 긴 시간 세미나하는 적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줌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다 같이 보고 하시는데 특히 우리 6월 교수님 우리 고려대 북한학과 6월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잠깐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예. 6월 교수님 연결되겠습니까? 자, 줌으로다가 교수님 연결이 될까요? 교수님. 자, 교수님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교수님. 네, 오늘 아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우리 대북 정책을 새롭게 꾸려가는 것도 기대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통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도 지금 현재 정부라든지 또는 차기 정부도 그렇고 통일 준비에 대한
그런 그 개념과 또 새로운 그 시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도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는 위협적이고 상황이 예전과 달리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여러 그 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고 좀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그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테니까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여기 평통 수석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누구보다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죠. 앞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겁니다. 어떤 좀 여러 가지를 미흡했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지방선거랑 물려서 많이들 참석 못하신 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줌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발제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발표를 하고 또 제안도 해주셔서 아주 뜻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2차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앉으시고요. 그 뒤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 옆으로다 해서 뒤로다 이렇게 하면은